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날씨만큼이나 현재 대선 전국이 매우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권의 이제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전면전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 그리고 적통 논쟁까지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청년 정치인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권 대변인님.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경선 과정의 이야기거리긴 하나 국민들이 바라는 경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저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 희망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아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이런 방식의 이제 경쟁이 4.7 재보선 때도 그랬지만 어떤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동하는 후보가 되려 더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을 거라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게 네거티브 공방인가요? 아니면 검증인가요? 네거티브 공방이죠. 사실 이게 정책 검증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건 저는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랑 결국 이제 이낙연 후보 간의 경쟁에 있어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마치 이게 민주당의 대통령 대선이 되는지에 아주 결정적인 적용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정치인은 어디나 물론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탄핵 여부 자체가 대통령의 자격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은 물론 다른 당이지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어떤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이낙연 대표를 향한 이런 탄핵 논쟁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 전체를 국민들께 희화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제 신사역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결국 지지자들 손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가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지만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후보가 그것을 용인하거나 방관하거나 묵인하면서 은근하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들을 취하는 것은 후보로서도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이낙연 후보 측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재명 후보 약점인 형수 폭언을 거론했고요. 해경군 김씨 의혹도 재소환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욕설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대부분 검증이 됐던 내용인 것이고 플러스 그냥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확 뭔가 등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것이 호재다라는 방식으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 역시도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탄핵 여부를 뭔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통령 뽑는데 일어나야 되는 논쟁인가? 계속 저는 비판적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섭 위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좀 자극적인 이야기거리라서 이야기하긴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 맨 마지막에 경선 후보를 누굴 결정하는가에 있어서 이 요소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되려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것이겠죠.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여당 후보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족함을 얼마나 더 잘 인정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가가
본선 경쟁력의 핵심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민주당 의원 분들도 그리고 선거인단을 참여하신 분들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계속 이끌어가는 캠프는 아마 외면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수 폭언 파일이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이제 나왔고 네. 노무현 탄핵 찬성표냐 이제 반대표냐 그 논란은 또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여야 대선 후보 간에 이제 나중에 최종 단판이 있을 때 상대방 진영에서 이렇게 좀 거론을 해야 될 만큼의 센 공격들인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 TV 토론이 28일 처음으로 있고 10여 차례 이제 있을 굉장히 많이 TV 토론이 열릴 텐데 이 논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더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에게 별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타격이 없을 것이다. 되레 이제 민주당 차원의 타격은 있겠죠. 그걸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가 악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후보들 각각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환된 거죠. 네, 그냥 이야기가 시작되면 또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정도로 넘어가지 뭐 더 이상 뭐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사자인 두 후보 간의 그 타격보다는 민주당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아무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후보한테 유리할 게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두 후보가 공방을 하는 동안 사실 그 어부지리는 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뭐 그 이낙연 의원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간의 공방에 있어서 누가 더 손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더 손해일 거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그 문재인 정부까지 4기 민주당 정부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적통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적통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21세기 민주정당에서 이 혈통운운, 적통운운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낙연 대표 스스로가 자기는 그 민주당의 정통을 이어받는 정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그 자신의 정통성을 부인하게 될 만한 그걸 부정당하게 될 만한 이슈들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 간의 경쟁 관계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조금 더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노무현 탄핵 그리고 또 적통 논쟁 이건 다 친문표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휘발성이 높은 화제긴 해도 역시나 마지막 선택은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저는 선택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이끌고 가는 게 후보 자체에게도 별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그 자신의 이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제 그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두 청년 정치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소득이 이야기될 때 우려되었던 게 모든 복지 정책을 없애고 기본소득만 하게 되면 실제로 복지 정책에 필요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소액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20조 원의 재원만 있으면 일단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복지 체계를 없애지 않고 기본소득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이 처음 이야기될 때 저게 될까? 정말로 어떤 국가 차원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일정 정도 해소해서 물론 앞으로 논쟁은 있겠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여부와
과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 전체는 기본소득 자체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도 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던지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라는 반드시 그 선행과제가 치러야 되는 선행과제가 있거든요. 재정개혁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고, 부처 간의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부처 간의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기본소득 나눠주는 것 자체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는데, 그럼 그만큼의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내놨던 안들을 잘 지켜보면 사실 마땅하게 그렇게 분명한 청사진이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대개 한 지금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연간 5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중에 한 25조 원 정도는 뭐 재정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25조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세 감면분을 25조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 조세 감면분이라는 것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청사진도 없이 그냥 기본소득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대선 주자 추미애 후보도요. 오늘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지대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토지공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뤘던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공 개념 자체에 대해 좀 비판을 하자면, 결국 이 토지공 개념을 하고자 하는 추미애 후보의 목적은 집값 안정, 뭐 부동산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집값을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나오는 불로소득은 전부 세금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순간 사실 그 이상의 금액을 세금으로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군요. 말하자면 피자를 동시에 들고 있으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는 문제점이 거기서 비롯이 되는데, 그 토지공 개념을 바탕으로 지대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지대로서, 부동산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전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험한 접근이다. 저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해야 될 지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제안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폭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소위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때가 있고, 근데 그때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은 투자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택은 재화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죽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시장이 아니라 좀 더 주거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가져온 것이 뭐냐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였는데 이걸 0.5%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거고, 이건 미국보다도 더 낮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부동산 시장이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서의 이 공간을 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목표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물론 저항은 있겠지만 한번 해볼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있는 이제 보유세랑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미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상당 부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산의 가치를 부인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들이 잡혀 있는데 금융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내 이제 그 대선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이제 과거사 문제로 자꾸 이제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이제 모양새라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추미애 후보 또한 또 그 과거사로 발목이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제 찬성 입장이었고,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제 유죄 확정에 또 원죄론
책임론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과거의 입장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후보가 과거에 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연결 짓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역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추미애 후보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되려 이제 민주당 전체에게 이 부분은 조금 예를 들면 약점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반성해야 될 지점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추미애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되려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내신 거를 지켜보면 뭐 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쭉 발을 뒤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본인의 대선 과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포인트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민주당의 의원들,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감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거 아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저는 애초에 지금 이 대법원 판결 1, 2, 3심이 사실 이 컴퓨터 등 사용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공통적으로 다 인정이 되었던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이고 허익범 특검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거고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도 여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추미애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야권 대선 주자 선두인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 후보를 연일 비판하면서 입당을 압박하자 이른바 친윤계가 집단 반발한 건데요. 하지만 이 대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선진단의 이제 부인과 반대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폄하했다 뭐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해 가지고 디펜스 해줬던 게 누구겠습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에 계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바로 OX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이 대표의 쓴소리, 윤 후보를 당으로 견인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권 대변인님 O 들어주셨고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먼저 네, 권 대변인님. 일단은 윤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당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건 그 당이 좀 본인 후보 입장에서도 안전하다고 느껴야 들어가게 되는데 당대표가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시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테고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왔던 조금의 맥락은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했던 발언들이 좀 무리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주 120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밀란 관련한 발언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두고 그런 후보를 마냥 옹호하는 것도 저는 당 입장에서도 좀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O는 도움이 되지 되지 않는다인 거죠? 네. 네. 저도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둥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가 가서 어떤 이득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야 입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과연 들어갔을 때 나에 대한 경계심들을 풀 수가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장을 저하게 되는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그 야권의 잠룡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왔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환골 탈퇴를 한다면 어디든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여권에도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3지대의 이제 조정훈 대표와 함께 시대 전환에서도 이제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분이 어디로 갈지 딱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분이 좀 등장하고 있고 그것은 대선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선판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로 확 쏠려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어떤 중도층의 마음 같은 것을 좀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도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하게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 사표 방지 심리들이 모든 유권자들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 행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렇게 뭐 유용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